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주 명백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절대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떤 내란 사태, 여기에서 너무나 그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큰 어떤 위협감을 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죠.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를 이렇게 밀쳐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봐야 된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 그 부인 김건희 씨도 응하지도 않고 병원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이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일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학이 혹은 문학, 인문학이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고전적인 관점이지만 그러나 아주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관점, 제가 이에 관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기도 한데 말하자면 4명의 재판관이 이런 명백한 악행,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4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는가, 그런 재미있는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은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과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무지냐면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고 지금도 일관되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인간은 악행인 줄 알면서도 혹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에 그 무지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적인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 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오면 똑같이 그 죄를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관점입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또 엄청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윤건이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악행은 소크라테스의 얘기처럼 무지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행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법률을 다룬 사람들이고 또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알지만 그들 안에 있는 치명적인 그들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라고 하는 건 욕망 같은 것이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욕망 때문에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자기 규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허점과 약점을 뜻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의 덕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알고 모름의 문제만으로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이 훈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좋은 품성이 훈련돼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좋은 품성을 훈련되어 본 적이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쁜 습성이 이들에게 늘 몸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 속에 그들이 물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 자체가 자기 품성을 이루게 된 상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 시대 때 굉장히 그 유행했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이 그리스 비극이거든요. 그 그리스 비극의 작가, 예를 들면 우리 에우리피데스 같은 작가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의 죄는 휘브리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휘브리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짓는 과오, 죄의 핵심에 그리스 비극의 작가들이 그 죄의 핵심에 있다라고
그들이 탐구했었던 어떤 과오를 얘기하는데 그 과오의 핵심에는 바로 그 오만, 자만이 있습니다. 이 휘브리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 오만, 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오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신의 권능을 탐하는 것, 즉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바로 자만심이거든요. 우리 윤건희 부부가 바로 그런 아주 그 자만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에우리피데스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간 탐구를 하는 작품을 쓰게 되면 그런 얘기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신의 권능을 탐한다는 것이 뭐냐? 5년밖에 안 되는 선출직 일종의 공무원이거든요. 또 국민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권한을 한계 넘어 사용하고 또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생각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신적인 권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만과 오만, 그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 오만, 이것이 바로 죄를 만드는 것이죠. 에우리피데스는 자신의 그 비극에서 그런 식의 대사를 써요. 나는 죄를 저질렀노라.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노라. 오만 자만은 그 아떼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이제 파멸을 뜻하거든요. 파멸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어리석음을 갖게 하고 그 어리석음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어로 아떼라고 하는 것인데 윤건희 부부가 바로 그런 아떼에 빠진 사람들이죠. 히브리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 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파멸의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을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아주 그 핵심이 되었던 것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성의 기율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성의 기율을 따르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게 생기냐 하면은 오판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이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정념이 생긴다고 이 스토아 철학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걸 지금 윤건희 부부의 이 상황에 좀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 따르면 그 자체로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판단이 있을 뿐이지 어떤 좋은 것이 현재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좋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오류에 따라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미래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됐을 때 욕망이 발생을 해요. 반대편에는 현재 이것이 나에게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또 미래에 어떤 나쁜 것이 나에게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것에 보면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과도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야당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판단의 오류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반대하는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판단 미스를 만들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부가 권력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보게 되면 뭐 부패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뭐 명품백 뭐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패 스캔들이 이들 부부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바로 이런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과도한 쾌락, 과도한 집착, 과도한 욕망을 만드는 것인데, 스토아 철학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판단 미스예요. 그 대상에 대한 판단 미스에서 오는 어떤 정념, 욕망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쾌락이든 여기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치료법은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하고 또 좋은 품성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거죠. 이런 욕망 덩어리의 삶에서는. 세네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네카는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이런 욕망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분노나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존재들을 잘 훈육시키고 제어해야 된다. 마치 어른이 훈련받지 않은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켜야 된다. 그런 교육과 통해서도 잘 되지 않으면 우주의 질서, 우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법을 통해서 어떤 감정 없이 이런 존재들을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법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조용하게 냉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심지어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주적인 질서 구현하고 있는 법의 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